대초원의 길, 중앙아시아 기행. 옥창열. 수많은 유목 민족이 명멸했던 대초원 지대. 동서 문명의 통로인 실크로드의 중심지로 다양한 민족의 전시장 같은 곳이 중앙아시아다. 칭기즈칸이 몽골 제국이 서방 원정에 나서게 된 단초를 제공했던 지역이기도 하여 오래전부터 벼르다 드디어 적당한 여행 상품을 찾았다. 이 지역은 한국 여행객들이 많이 가는 곳이 아니어서 그런지 목액하는 여행사는 많아도 최소 출발인원 8명을 채울 수 있는 곳이 좀처럼 없었다. 딱 한 군데 세계 여행사 연합으로 11명을 모은 데가 있다고 해서 머뭇거릴 여유가 없었다. 가까운 문인들에게 공지를 해도 다들 사정이 있어서 응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다행히 얼마 전 만주 여행을 함께한 대학 동기생이 선뜻 동참해 주었다. 10월 중순에 인천에서 카자흐스탄 알마티로 가는 비행기를 탔다. 8박 10일간의 일정인데 밤 비행기에서 머무는 시간을 빼고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서 각각 2일, 우즈베키스탄에서 4일 머물도록 짜여 있었다. 카자흐스탄. 인천에서 오후 늦게 출발하여 6시간 반을 비행한 끝에 카자흐스탄의 예수도 알마티에 도착했다. 시간이 한국보다 3시간 늦게 가서 밤 10시밖에 되지 않았다. 무하메드 알리라는 현지 가이드가 우리를 맞아주었다. 키가 늘씬하고 호남형인 현지인 청년으로 카자흐족과 중국계 피를 받았다는데 생김새는 우리랑 똑같은 몽골리안이었다. 한국에 유학해서 우리말을 곧잘 했다. 늦은 시간이라 미니버스를 타고 곧장 호텔로 향했다. 차창 밖은 이미 어둠이 내려앉아 칠흑 같았는데 이따금 흐릿한 가로등 빛에 성냥갑 같은 건물들이 드문드문 보였다. 구소련 시절에 지어진 건물들이란다. 카자흐스탄은 위도가 몽골과 비슷해서 10월인데도 밤이 되니 스산한 기운이 온몸을 감쌌다. 겨울에는 영하 30도까지 내려간다고 한다. 다음 날 아침을 먹고 본격적인 관광에 나섰다. 간밤에는 보지 못했는데 밝은 날 차를 타고 가면서 보니 멀리 만년설을 머리에 인 천산산맥이 알마티시를 호위하듯 감싸고 있었다. 천산산맥은 중국 신장성에서 시작하여 이번 여행지인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세 나라를 관통하는 거대 산맥으로 총 길이는 6천여 리에 달하며 5,000m가 넘는 고봉이 즐비하다고 한다. 사과의 원산지가 이곳 천산이며 알마티라는 도시 이름의 뜻이 사과의 할아버지란다. 아침 뷔페에 나온 사과 맛이 어쩐지 심상치 않더라니. 카자흐스탄의 면적은 세계 9위로 한반도의 13배이자 EU 전체 나라를 합친 것만 해서 중앙아시아의 거인으로 불린다고 한다. 물맛이 짠 내륙바다 카스피해와 아라레를 끼고 있고 석유와 천연가스가 지천인 자원 부국이지만 국민소득은 8,000불 수준. 근로자 평균 월급이 우리 돈으로 70에서 80만 원 정도인데 그나마 중앙아시아에서는 제일 잘 사는 거란다. 우리도 지금 좌파가 집권하여 죽을 쓰고 있지만 사회주의 바람이 지나간 곳은 어디나 할 것 없이 경제가 엉망이다. 이 나라는 100개 가까운 민족이 어울려 사는 다민족 국가이며 전체 인구 1,800만 명 중 원주민인 카자흐인은 절반 정도. 카자흐는 얽매이지 않는 자, 자유인이란 뜻으로 15세기 킵차크 한국을 붕괴시키고 세워진 샤이바니 왕국에서 다시 떨어져 나온 집단을 일컫는 명칭이라고 한다. 주식은 유목민 후손답게 빵과 고기, 양과 소는 물론 말고기를 많이 먹는다고 한다. 1937년 스탈린이 연해주의 고려인 18만 명을 이곳으로 강제 이주시켰는데 당시의 절반은 이곳에 남고 절반은 좀 더 따뜻한 남쪽 나라 우즈베키스탄으로 옮겨갔다고 한다. 민족 강제 이주는 반란을 막기 위한 것으로 당나라가 고구려 유민 20만을 이주시킨 것과 같은 이유라고 한다. 결혼은 일찍 하는 경향이 있으며 6대4 비율로 여자가 남자보다 많다고 한다. 육식을 주로 하면 딸이 태어날 확률이 높다는데 고기를 많이 먹어 그런가? 실제로 거의 육식만 하는 에스키모의 경우 딸이 아들보다 2배나 많이 태어나 처녀가 애를 낳아 업고 다녀도 흉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 북방 유목 민족과 에스키모 등 인구가 희소한 지역에서 종례혼을 오래 하면 유전 형질이 시원찮아지는데 이를 알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여행객이 오면 아내나 딸을 제공하여
신선한 피를 수혈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시내를 벗어나니 드넓은 벌판이 펼쳐졌는데 여기저기 방풍임 겸 가로수로 버드나무를 흔히 볼 수 있었다. 어쩐지 낯익은 풍경이다. 왕복 4차선 도로의 노선 폭이 유난히 넓었는데 땅덩이가 넓어서 한결 여유 있게 만든 듯했다. 한참을 달려 천산 기슭이 가까운 곳에 이식고분 마을이 있었다. 이 지역은 유사 이래, 간거, 오손 등 투르크계 유목민의 터전이었는데 그 이전에는 아리안계 스키 타이족 유목민이 살았다고 한다. 유목민은 본래 소그룹으로 이동하는 집단으로 대체로 차별을 인정치 않는 전통이 있었다. 불교가 기존 종교와 차별화되는 점이 평등 사상인데 석가모니를 배출한 부족도 북인도 방면으로 남아한 스키타이 유목민의 일족인 사카족이다. 불교가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설파한 근저에는 이 유목민 문화가 있었기 때문이란 설이 있다. 고분 마을에는 경주의 신라 고분처럼 올록볼록 솟은 무덤이 여기저기 눈에 띄었는데 그 숫자가 무려 500기나 된다고 한다. 기원전 2세기 이전의 스키 타이족 무덤이라는데 유목 민족 특유의 금장식과 동물 문양 장식이 많이 나왔단다. 무덤 양식도 신라 고분과 똑같은 적성 목각분. 발굴된 유물을 모아 전시해 놓은 박물관을 구경했는데 금장식을 400개나 주렁주렁 달고 있는 왕자상이 인상적이었다. 이식 호수를 향해 다시 버스를 달렸다. 강우량이 적다 보니 초원지대가 발달했는데 풍경이 대체로 몽골과 비슷했다. 가로수는 북유럽풍 노란 단풍 일색이었는데 천산산맥 살록으로 접어들자 드문드문 알록달록 아름다운 오색 단풍이 보였다. 고지대로 조금 더 올라가니 거의 민둥산이었고 저지대는 만년설이 녹아내린 물로 다소 나무들이 자라고 목축과 농사도 하고 있었다. 용맹한 스키타이 말 달리던 천산자락, 만년설 흘러내려 대초원 이루었네. 이 땅을 누빈 자유인 내 이름은 카자흐. 강제 이주 고려인 팽개쳐진 황야에도 산마다 고운 단풍, 눈바람에 연근 사과. 계절은 다시 찾아와 고향 소식 전하네. 호수는 고지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규모가 크진 않아도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윤슬과 푸른 물빛이 아름다웠다. 이맘때가 가장 보기 좋다고 한다. 자유시간을 주어서 호수변을 산책하고 사진도 찍으며 여유로운 한때를 보냈다. 그런데 날씨가 너무 쌀쌀해서 자유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승차하고 말았다. 돌아오는 길에 투르겐 계곡에서 카자흐 전통 처막집 유르트를 구경하고 맛있는 송어구이로 점심을 먹은 후 알마티 시내로 들어왔다. 도심 중앙공원에 거대한 승전 기념조각이 있었는데 2차 대전 때 소련군 편에서 싸우다 전사한 이곳 병사들을 기리는 것이라 한다. 러시아인들이 지은 아름다운 목조 정교의 성당 앞에는 수천 마리 비둘기들이 사람들이 주는 모이를 주워 먹느라 여념이 없었다. 사람이 가까이 가도 날아가지 않는다. 이어서 시 외곽의 콕주베 전망대에 올라가 시 정경과 천산산맥을 조망했는데 너무 추워서 혼났다. 카자흐스탄 관광 이틀째. 바자르 재래시장에 들러 치열한 삶의 현장을 보았다. 현지 서민들의 땀 냄새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김치를 파는 고려인 아줌마들도 있었다. 알마티에만 고려인이 1,500명 정도 산단다. 의병대장 홍범도 등이 이주한 지역은 알마티에서 북쪽으로 좀 더 올라간 곳에 있다고 들었다. 곧바로 만년설로 유명한 아시아의 스위스, 침블락으로 이동했다. 이곳도 천산산맥 줄기라는데 어제 갔던 이식 호수와는 반대편 방향. 스키장도 있었는데 눈이 많이 내리는 곳이라 설질이 좋아서 외국에서도 스키를 타러 온다고 한다. 그런데 비용이 비싸서 현지인들 사이에 대중화되지는 못했다고 한다. 몇 명씩 지프를 나누어 타고 흰 눈이 덮인 3,200m 고지에 올랐는데 알고 보니 타고 온 차가 쌍용차였다. 이 나라의 차내 대중 일대는 한국 차라고 한다. 침엽수가 드문드문 나있는 황량한 산에 사냥과 야크, 포식자인 눈표범이 산다고 하는데 볼 수는 없었다. 스키장 식당에서 소고기보다 비싸다는 말고기 요리로 점심을 먹고 다음 목적지인 키르기스스탄으로 향했다. 비슈케크에서 유학 중이라는 한국인 학생 가이드 2명이 차를 가지고 우리를 마중 나왔다. 땅덩이가 하도 넓어서인지 알마티가 카자흐스탄에서는 남쪽 끝부분인데도
남쪽에 접경하고 있는 키르기스스탄까지 가는데 오후 내내 차를 달려야 했다. 차창 밖으로 광대한 초원과 구릉지대가 끝없이 펼쳐졌다. 가축을 방목하거나 경작을 하기도 했지만 땅이 너무 넓어서 묵히는 땅이 더 많은 듯했다. 미국이나 몽골, 유럽에서 보던 그런 부러운 풍경이었다. 키르기스스탄. 키르기스스탄 국경에 도착하니 이미 해가 넘어가서 어두웠다. 저녁을 먹고 또 한참을 달려서 한밤중에 이 나라 북부 휴양지인 이시쿨 호수변 리조트에 도착했다. 이시쿨은 충북 크기만 한 내륙 호수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산정호수라고 한다. 끝에서 끝까지 가려면 차로 6시간, 한 바퀴 돌려면 20시간이 걸린단다. 한겨울처럼 추웠지만 난방이 잘 되어 따뜻하게 잘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을 먹고 다시 이시쿨 호수 주변 관광에 나섰다. 먼저 호수에서 유람선을 탔는데 찬바람이 너무 매서워 예정보다 단축하여 끝내고 유네스코가 지정한 기원전 5세기 암각화를 보러 갔다. 야생동물을 사냥하는 그림이 크고 작은 바위에 새겨진 지역이었다. 이어서 호수변에 세워진 르호르도 종교관을 관람했다. 이 나라 출신 유명 작가 칭기즈 아이트마토프가 장편소설 100년보다 긴 하루를 써서 큰 돈을 벌어 건립했다고 한다. 종교관, 화평과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해서 만든 거라고 하며 소설은 한국어로도 번역되어 나왔다고 하는데 읽어보지 못했다. 이어서 스묘나스코의 계곡으로 가서 독수리와 매사냥을 구경하고 승마 체험을 했다. 승마는 몽골에서 해본 경험이 있어 맨 먼저 자원했는데 타고 보니 몽골 말보다 덩치가 훨씬 커서 좀 부담이 되었다. 대신 몽골처럼 혼자서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을 끌어주어 괜찮았다. 이 나라는 유목민 축제가 유명한데 터키부터 중국까지 말을 타던 유목 민족이 모두 참가한다고 한다. 양을 잡아 피를 뿌린 후 상대편 골대에 양을 먼저 던져 넣으면 승리하는 방식. 추운 날씨에 종일 한 데서 돌아다녔더니 몸이 꽁꽁 얼었다. 호수변에 위치한 허름한 노천 온천으로 가서 목욕을 했는데 얼었던 몸이 풀려 좋았다. 온탕과 열탕이 있었는데 탕이 꽤 넓어서 가볍게 수영을 할 수 있었다. 해질녘에 숙소로 돌아오면서 들판에서 풀을 뜯던 소떼가 한가로이 집을 찾아가는 풍경을 보았다. 낮에 소떼를 모아 돌보는 목동이 있는데 코뚜레나 매는 줄도 없이 자유로이 풀을 뜯다가 저녁이 되면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낸다고 한다. 소들이 어슬렁어슬렁 제 집을 찾아드는 모습이 정겹다. 눈인가 구름인가 천산의 저 만연설, 아마도 신성경이 저곳이 아닐는지. 일몰에 집 찾는 소떼 한가롭기 그지없다. 사회주의 실험으로 허덕이던 살림살이 소말 양떼를 보니 굶지는 않겠구나. 말 타고 독수리 사냥, 사는 낙이 쏠쏠하다. 키르기스스탄 관광 이틀째. 이시쿨 호수를 떠나 수도 비슈케크로 향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6시간이 걸렸다는데 도로가 정비되어 절반으로 단축되었다고 한다. 차창 밖으로 내다본 산의 모습은 역시 나무가 거의 없는 민둥산 일색. 현지인에게 왜 산에 나무가 없느냐고 물으면 오히려 산에 나무가 있어야 하냐고 반문한단다. 국토의 92%가 산지로 천산 산맥 중 7,439m에 달하는 최고봉도 이 나라에 있다. 그래도 이시쿨 호수 주변에는 산지 사이로 상당히 넓은 벌판이 펼쳐져 있었다. 사람들은 여름에는 천막집 유르트에서 목축하다가 겨울에는 아파트로 내려와 산다고 한다. 유목하던 키르기스족의 원주지는 몽골 북쪽 예니세이강 상류로 남하하여 한때 위구르 제국을 멸망시키기도 했다. 카자흐, 우즈베크족과 마찬가지로 언어는 투르크어 계열인데 몽골인의 피가 좀 더 섞여서 모습이 한국인과 더 유사하다고 한다. 키르기스스탄은 40개 부족이 모인 나라란 뜻이며 한반도만 한 면적에 인구는 600만, 60개 민족이 어울려 사는 다민족 국가로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처럼 소련 연방에 속해 있다 독립하였으며 자원이 거의 없어 국민소득이 1200불에 불과하지만 스탄자가 붙은 국가 중에서는 가장 민주화된 나라라고 한다. 현지 여성들은 중국인을 싫어하고 한국인을 좋아해서 쉰 먹은 노총각이 20살 처녀를 데려올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모르겠다. 한국에도 근로자들이 많이 나가 있고 한류 열풍이 불어 한국인이 그렇게 인기란다.
매년 5월이면 K-팝 축제를 하는데 이때 가면 거짓말 안 보태고 1000번 이상 현지인과 사진을 찍게 된다는 말도 들었다. 한국인은 60일간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데 이것은 동족인 터키나 캐나다인보다 유리한 것이어서 부러움을 산단다. 이 나라에는 원래 약탈혼의 일종인 보쌈 문화가 있었는데 지금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한다. 손님 대접을 후하게 하는 것이 유목민 문화인데 그래서인지 식사 때마다 항상 남길 정도로 음식이 많이 나왔다. 목축하는 곳이어서인지 특히 고기가 푸짐하게 잘 나왔다. 보다 못해 잔소리하니 유학생 가이드 말이 남기면 싸 가지고 가서 아침에 먹는단다. 비슈케크에 도착한 후 시내 관광을 했다. 정부 청사가 있는 알라토 광장과 터키 정부가 지어주었다는 거대한 이슬람 성당 등을 둘러보았다. 때마침 한국문화원에서 지원한다는 어린 학생들이 광장에서 독도는 우리 땅이란 노래에 맞추어 춤을 추고 있어서 동참했다. 같이 간 내 친구는 독도평화 모임 회장이기도 하여 특히 기뻐했다. 이 나라의 서북부 카자흐스탄과의 국경에 걸친 탈러스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곳이 751년 고구려 후손 고선지 장군이 이끈 당나라군과 아랍의 아바스 왕족 군대가 대회전을 벌인 곳. 승승장구하던 고선지 장군이 패함으로써 중앙아시아 지역이 이슬람화되었다고 한다. 오후 비행기 편으로 마지막 목적지인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로 향했다. 우즈베키스탄. 저녁 시간에 타슈켄트 공항에 내리니 김제냐라는 고려인 3세 가이드가 우리를 반겨주었다. 원래 고려인 후세들은 한국어를 못한다고 하는데 이분은 발음이 좀 어눌하지만 우리말을 곧잘 했다. 아내도 고려인인데 대학에서 한국어를 배웠다고 했다. 이 나라는 80%를 차지하는 우즈베크족을 포함 무려 135개 민족이 어우러져 사는 다민족 국가라고 한다. 한반도 2배 면적에 인구는 중앙아시아 국가 중 가장 많은 3,300만이며 그중 고려인은 20만 명. 고려인은 중상류층 생활을 하며 현대 교육부 장관이 고려인 여성이란다. 이민족끼리 결혼하면 문화적 차이로 갈등 소지가 있어서 보통 같은 민족끼리 결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카자흐스탄 남쪽, 키르기스스탄 서남부에 접경하여 날씨는 그 두 나라보다 한결 따뜻한 편. 실크로드의 축선 도시인 사마르칸트, 부하라, 히바 등 역사관광 도시가 많아 볼거리가 풍부하다. 13세기 칭기즈칸이 보낸 대규모 상인당과 사절을 살해함으로써 몽골의 서방 원정 단초를 연 지역이자 14세기 몰락한 몽골 귀족 가문 후손인 티무르가 대제국을 건설한 중심지이기도 하다. 이 나라의 동쪽 끝 키르기스스탄 사이로 수들어간 곳에 있는 페르가나는 한무제가 탐내던 한열마의 산지이자 장건이 방문했던 대월지국의 본거지였다. 8세기에 신라의 젊은 학생 해초가 인도를 순례한 후 이 지역을 거쳐 중국으로 돌아간 곳이기도 하다. 가히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나라다. 타슈켄트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먼저 티무르 광장과 티무르 박물관을 둘러보았다. 거대한 티무르 동상과 그가 쓰던 갑옷과 무기들을 보았다. 칭기즈칸 이후 세계 정복을 꿈꾸던 사내의 웅원한 자취가 여기저기에 서려 있었다. 이어서 러시아 지배를 받던 시절에 지어진 로마노프 궁전을 보고 40년 전에 지어졌다는 지하철도 타보았다. 이슬람과 공존하는 가톨릭 교회와 그리스 정교교회, 타슈켄트에서 제일 큰 재래시장, 대지진 기념비를 구경했다. 1962년에 발생한 지진으로 타슈켄트의 80%가 붕괴하여 7,500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지금도 연 1에서 2회씩 지진이 와서 높은 아파트는 짓지 않으며 내진 설계를 철저히 한단다. 거리와 극장, 지하철 이름에 나보이라는 단어가 여러 보여서 물어보니 이 나라에서 존경받는 유명 작가 겸 정치인 이름이라고 한다. 모두가 아랍어로만 작품을 쓰던 15세기에 우즈베크어로 작품을 쓰기 시작한 민족 문학의 창시자였단다. 이 나라는 수많은 민족의 전시장답게 다른 민족의 문화에 관대한 편으로 이슬람 국가지만 미니 스커트를 입고 다녀도 감나라, 배나라 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슬람 신자는 80%에 달하지만 국교는 아니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다. 코란에서는 아내를 4명까지 둘 수 있게 하지만 세속법은 일부일처제로서 상충하는 면이 있다고 하며 이것은 이번에 여행하는 3개국이 모두 같단다. 남자가 일생에 해야 할 3가지는 아들 낳기, 집 짓기,
나무 심기라고 하며 아들 선호 사상이 우리보다 더 심하다고 한다. 국민소득은 6에서 7천 불 수준으로 중앙아시아에서 카자흐스탄 다음으로 2위라고 한다. 큼직한 주식빵 한 덩이가 2,000숨, 우리 돈으로 200원. 생필품 가격은 아주 싼데 대신 공산품 가격이 비싸단다. 우즈베키스탄에는 기념비적인 거대 이슬람 성당이 즐비했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남성뿐이다. 남녀 7세부동석이란 말이 이곳에서도 통용되고 있으며 여성은 집에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단다. 딱 한 군데 얼마 전 타슈켄트에 지어진 곳에서는 들어가는 입구에 작은 방을 만들어 놓고 여자들이 그곳에 숨어서 기도할 수 있게 했다고 한다. 아무리 남녀가 유별하다고 하지만 이슬람이 평등의 종교가 맞는지 의문이다. 최근 이란에서 여성 분신 사태까지 빚은 축구 경기장 경우는 여성 입장을 허용하고 있다고 들었다. 우즈베키스탄 관광 이틀째 사마르칸트를 둘러보는 날이다. 270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유서 깊은 도시로 실크로드의 중심이며 동방의 진주라고 불리던 곳. 중국의 시선 200이 이 지역에서 태어났다는 설도 있다. 천산산맥의 물로 도시가 형성되었으며 외곽으로 나가면 사막이 있어 오아시스 도시라고도 한단다. 칭기즈칸이 침공할 당시는 호라즘 제국의 수도였다. 몽골이 보낸 대상 500명을 살해하여 침공의 빌미를 제공한 오트라르는 현재 카자흐스탄 남부 국경지대에 있다. 이곳을 함락시키고 성주 이날축이 눈과 귀에 끓인 소은을 부어 죽인 후 들이닥친 곳이 이곳 사마르칸트다. 성 안에서 10만 명의 병사가 항전했으나 불과 닷새 만에 함락되었고 두 발로 걷는 것은 모두 죽이라는 명령에 따라 대학살극이 벌어졌다고 한다. 몽골군이 파괴한 구시가지 아프로시아 언덕은 폐허가 되어버려졌고 지금의 시가지는 그 후 인근에 재건한 것이라고 한다. 아프로시압에서 출토된 유물을 보관한 박물관을 둘러보니 7세기에 사마르칸트 왕이 각국 사신을 접견하는 벽화가 있었는데 조우관을 쓰고 호랑이 가죽을 든 고구려 사신 2명의 모습도 보였다. 박물관 부근에는 14세기 티무르의 손자 울루그벡 왕이 만들었다는 천문대 유적이 있었는데 거대한 해시계가 볼만했다. 그는 학자들과 함께 달력을 만들기도 한 천문학자 겸 수학자로 우리나라의 세종대왕과 같은 성군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군주로서의 재간은 부족했는지 내란이 끊이지 않다가 아들에 의해 시해되고 말았단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부왕을 시해하고 왕이 된 사례가 가끔 등장한다. 흉노의 묵돌 선우가 그랬고 인도 마가다국의 아자타샤트루가 그랬다. 권력이 무엇이길래 인륜도 저버리는 것인지 참으로 허망하기 짝이 없다. 이어서 사마르칸트 여행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웅장한 레기스탄 광장과 메드레세를 보았다. 메드레세는 신학대학이란 뜻이며 3면에 똑같은 모양의 건축물 3개가 있는데 그중 가장 오래된 것은 울루그벡 왕이 직접 설계한 것이라 한다. 인도 나란다. 불교대학과 쌍벽을 이루는 거대 교육시설이었다. 이슬람에서는 우상 숭배를 금하기 때문에 사람 조각상은 전혀 없고 건축물마다 화려한 문양과 코란 구절로 도배가 되어 있었다. 또한 구르에미르 영묘를 보았는데 중앙아시아와 중동을 제패한 티무르 왕과 그 후손이 잠든 곳이었다. 티무르 왕의 흑옥 관보다 크기가 2배는 됨직한 흰 관이 그 앞에 놓여 있었는데 티무르가 어려서부터 그를 가르치고 함께한 스승을 존경하여 유언을 그렇게 하였다고 한다. 티무르의 후궁과 페르시아 건축가의 로맨스 스토리가 깃든 비비아눔 모스크까지 보고 기차 편으로 부하라로 출발했다. 우즈베키스탄 관광 사흘째, 부하라에서 1박 후 다시 관광에 나섰다. 이곳은 사마르칸트, 히바와 함께 3대 왕국 중 하나인 부하라 왕국이 있었던 곳으로 사마르칸트에 버금가는 웅장한 성과 건축물들이 있었다. 먼저 왕의 여름 별장으로 달과 별의 궁전이란 뜻의 슈토라의 모이오사를 둘러보았다. 호화롭게 장식된 왕의 접견실과 후궁들이 거주하던 방이 있었다. 건물 뒤편에는 큰 연못이 있었는데 이곳에 후궁 40명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면 왕이 정자에서 내려다보다가 마음에 드는 후궁에게 사과를 던져 수청을 들게 하였단다. 중앙아시아판 주지용님이다. 코란의 아내를 4명까지 두라고 되어 있는데 후궁을 그렇게 많이 들여도 괜찮으냐고 물으니 합법적인 왕비만 4명이고 후궁 숫자는 제한이 없다고 했다.
다음은 18세기 부하라 왕이 살던 아르크성을 둘러보았다. 당시 왕들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각종 유물이 전시되어 있었고 왕이 사신을 접견하는 널따란 실내 광장도 보존되어 있었다. 그런데 거기서 사역하던 인부들을 보안 유지를 위해 1년 간격으로 모두 죽였다고 하여 놀랐다. 국민은 인간이 아니라 오로지 왕을 위해 존재하는 부속품에 불과한 존재였던 것 같다. 개명한 시대에 살면서 이렇게 자유로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가. 이어서 칭기즈칸의 공격에도 끄덕없었다는 높은 탑칼란 미나렛과 역시 웅장하기 그지없는 메드레세를 보았다. 부하라가 사륙과 파괴를 멸한 이유는 내가 알기로는 이곳 학자들이 몽골군의 소문을 듣고 성문을 열어 기부하였기 때문이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의 묘지를 끝으로 둘러본 후 비행기를 타고 타슈켄트로 이동했다. 한열마 뛰어놀던 대월치 땅을 지나 6,000리 천산 산맥 끝나는 곳을 향해 해초가 걸었던 길을 1000년 뒤에 내가 걷네. 한난류 교차하듯 동서가 만난 곳에 다민족 한데 얼려 문명의 꽃 찬란하다. 거리에 넘치는 미인 눈을 둘 데가 없고 우즈베키스탄 관광 마지막 날 80불씩을 더 내고 이 나라의 최고봉이라는 침간산 관광에 나섰다. 천산산맥은 중국 신장성에서부터 6천여 리를 달려와 사마르칸트에서 끝나는데 이웃 나라들과는 달리 이곳에서는 만년설이 잘 보이지 않는다. 높은 산이 없어서 그렇다는데 그나마 3,309m의 침간산이 가장 높아 눈이 쌓여 있었다. 안전장치가 좀 허술해 보이는 리프트를 타고 산 중턱에 올라 경치를 조망했다. 황량해 보이는 산의 모습, 듬성듬성 솟아있는 나무와 초록이 아닌 황토빛 산들. 새삼 이곳이 사막 지역이란 게 느껴졌다. 장엄한 천산산맥 줄기를 한동안 감상한 후 내려와서 거대한 차르박 호수로 갔다. 이곳은 이 나라의 대표적 휴양지라고 한다. 러시아 기술자들이 침간산의 만년설을 받아 조성한 인공호수로 타슈켄트 시민의 생활용수는 물론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단다. 면적이 너무 커서 바다로 착각할 정도이며 놀이배를 타고 40분간 돌아보았는데 바람과 파도가 장난이 아니었다. 선택 관광 마지막 코스로 한국인이 개발했다는 꿀 마사지 가게에 들러 마사지를 받고는 밤 비행기 편으로 귀국길에 올랐다.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끈질기게 삶을 이어온 소박하고 정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 중앙아시아. 누가 손님이고 누가 주인인가? 문화는 언제나 사랑하는 자의 것, 길은 언제나 떠나는 자의 것이다. 8박 10일간의 여정이 무사히 끝났다. 동행했던 11명 모두 여행 베테랑들이라 배울 점이 있었다. 나도 대략 40개국 정도를 여행하여 꽤 다녔다 싶은데 대화를 하다 보니 80개국 이상을 여행한 분들이 즐비했다. 중앙아시아는 관광객이 많이 가지 않는 곳이라 그런지 유독 여행 고수들이 많았다. 기침감기 기운이 있었는데 여행기간 하도 잘 먹어서 그런지 큰 불편 없이 잘 견뎌내었다. 무엇보다 쉽지 않은 여행에 동참해주고 말벗이 되어준 친구에게 감사한다.